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무대는 이제 독일로 가게 됩니다. 자, 독일에서 태어난 암셀 로스차일드의 얘기입니다. 로스차일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1763년에 처음으로 이제 은행업을 시작합니다. 네, 집안은 대대로 광산업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로스차일드는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을 다 유럽의 전체에 다 이제 보냅니다. 떠나보내서 각각의 지역에서 그 로스차일드의 은행의 지점을 세우게 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스차일드의 그 마크가 화살이 5개가 있는데 그게 5개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본점은 프랑크푸르트였고 그 다음에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 다음에 나폴리, 이태리의 나폴리, 파리, 런던 이렇게 5개의 지점으로 확대가 됩니다. 각각의 지점에는 자기 아들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 바로 네이선 로스차일드였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런던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런던에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은행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은행업만 하는 게 아니라 1809년부터 이제 영국에서 금 거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금 거래를 이제 개시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뭐 로스차일드의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않겠지만 이 워터루 전쟁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 나폴레옹이 이제 그 섬을 탈출해서 이제 다시 정권을 잡아서 이제 그 워터루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패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 지역에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망이 빨랐어요. 그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패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네, 그걸 먼저 알았어요. 하지만 그 채권 시장에서 역정보를 흘리게 되죠.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영국이 진다는 그러한 역정보를 흘리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채권을 다 던져서 휴지 조각이 된 것들을 다 사들이죠.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을 다 독점을 하게 됩니다. 이날 하루 만에 버더들은 그게 아마 영국의 거의 모든 재산을 거의 다 쓸어 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게 해서 왕창 사들인 그 돈으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로스차일드가 그 돈을 가지고 다 금을 싹쓸이했다고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사들인 거죠. 아까 말했죠. 금은 유통량이 적다고. 그 금을 다 사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막대한 양의 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식으로 금본위제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821년이에요. 네. 아까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1694년에 금보관증을 발행했는데 그것은 공식화된 건 아니었죠. 그때 당시는 영국 은행이라는 것이 민간 은행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영국 금본위제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그러한 화폐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독점적인 화폐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죠. 하지만 로스차일드라는 하나의 은행가죠. 은행가가 이러한 금본위제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결국은 누가 같이 손을 잡아야 되나? 영국의 황실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윈윈이 되는 거죠. 윈윈이. 왜냐하면 로스차일드는 이제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뭐였다 그랬죠? 그 금을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는 뱅크런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을 찍어내자마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 외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찍자마자 다량의 돈을 외국으로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끊임없이 식민지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하는 전비를 만들어낸다는 구실을 해서 계속 돈을 찍어내죠.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것은 로스차일드가 모았던 그 돈이 되는 것이죠. 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황실과 로스차일드 가문이 협력을 해서 영국 금본위제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뭐 그전에도 금을 통한 뭐 금본위제에서 아까 말한 금 보관증을 통해서 많은 유통이 됐지만 이 금본위제 때문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금 기축 통화 시대라고 우리가 명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영국이 처음 시작했는데 이후에 다른 나라들도 연속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 남북 전쟁 이후에 금 본위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 본위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넬슨 로스차일드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금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금을 어떻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금 가격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제 체계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1850년에 런던의 금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 제가 말한 대로 여기 써 있는 대로 5명의 런던 금 세공업자들이 금 유통 가격을 결정을 하게 돼요. 물론 제일 위에는 레이선이 있었고 여기 있는 나머지 5사람이 모여가지고 협의해서 매일같이 금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이들이 했던 이 작업, 5명의 금 세공업자로 시작한 그 금 세공업자 협회가 정했던 금 가격은 이제 1919년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 불리언 마켓 어소시에이션, 즉 런던 금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이 런던 불리언 마켓 어소시에이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표준 금값을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은 이 금값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예요. 아까 말했죠. 네이선이 만들었던 그 방식대로 지금도 역시 회원들 간의 경매로 금값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금값과 함께 은값도 결정을 하게 돼요. 회원들 간의 경매로. 네. 그래서 하루에 2번, 오전 10시 반과 오후 3시에 그 신청을 받죠. 네. 신청을 받아서 얼마건 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평균을 내서 이제 매일같이 금값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BMA에서 결정된 그 고시된 금값이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의 매일매일의 금값의 레퍼런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LBMA 금값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국제 표준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회원 간의 경매를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런던에 있는 로스차일드 사무실이었습니다. 언제까지? 2004년까지. 네. 2004년까지 런던 로스차일드 사무실에서 세계의 금값이 결정되는 그런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거기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회원사들이 이제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아주 작은 취해법권 지역 안에서 다 옹기종기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하루에 2번씩 모여서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교통도 막히고 이제 좀 넓어지는 거죠. 오피스 넓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그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개의 회원들 사이에 경매로 금값이 결정되는 이 메커니즘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현재 LBMA의 그 마켓 메이킹 회원이라고 해서 금값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러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웹사이트를 보면 총 12개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12개의 그 금융기관이죠. 이 대표들이 매일같이 여러분이 사는 금반지 사는 그 금값을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좀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금값이 치열한 그러한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물론 그런 변이들은 국가마다나 시장마다의 변이는 스팟 금값은 해당 거래소에서 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의 기초가 되는 레퍼런스가 되는 가격은 지금도 런던 금거래소에서 결정된다. 요 12개의 요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여러분이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금이 최고의 안전 자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뭐 코로나가 오고 해서 마켓이 완전히 주식 시장이 무너지고 지금 경제가 안 좋지만 그런 상황에서 금값은 지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거의 1,900불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세상이 어지럽고 경제가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다 어디로 모인다? 다 금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왜 금이 최고의 안전 자산이라느냐인가에 대한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금은 최고의 안전 자산일까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은 안전 자산이니까 아니면 금은 가치가 있으니까 영원히 이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은 결국은 판타지일 뿐입니다. 판타지죠. 판타지예요. 모든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잠재되어 있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DNA에 금에 대한 가치는 아예 박혀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금의 가치에 대한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금이 최고의 안전 자산이라는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금은 최고의 안전 자산인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답은 뭐냐면은 바로 이 전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금값은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지금 얼마나 경제가 평창을 하고 파이낸스, 금융 마켓이 복잡합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죠? 네,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주식이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제 블랙스완 같은 이벤트가 일어나서 뭐 하루에 20%가 떨어지고 실제 일어났죠. 그죠? 그죠? 뭐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마켓이 크래시가 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이유는 그러한 경제 지표들이 다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제 지표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금은 인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현재 12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작당을 해서 금값을 담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금을 결정함으로써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금융기관에 있고 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값이 폭락하거나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금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엄청나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러한 금융 마켓에서 안전판 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이 그런 이유 때문에 금 가격의 결정 메커니즘 때문에 이 특수성 때문에 금이 안전 자산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은 언제까지 갈까요? 금에 대한 가치는 영원히 가겠죠. 네. 적어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의 세상을 다루게 됩니다. 금 본위제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좀 더 외연을 스펙트럼을 넓혀서 화폐 시스템 전반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강연도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